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은 하늘이 맑지만 남부지방은 어제와 오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은 곳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 비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 수산업자가 적어도 정관계 인사 27명에게 접촉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도대체 이 수산업체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접근한 걸까요? 접근한 의원은 누구들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 소위 골프채를 줬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그 수산업자가 윤석열 전 대변인 말고도 정관계의 다양한 인사들에게 접촉을 했었다. 그중에는 박영수 특검도 있고 박지원 원장도 있다. 그 이외에 정치인들 이름은 누굴까요? 이 의혹 지금 어디까지 사실인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수산업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수산업자가 선물 보낸 정관계 인사가 최소 27명이다. 이거 일단은 선물을 보냈다라고 그 수산업자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이 그 명단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잘 봐야 되는 게 선물을 보냈다고 다 법 위반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의 이 수산업자와 관련된 뉴스 중에 화제는 박영수 특검이 포르쉐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 특검이 무슨 소리냐? 잠깐만 빌려 탄 거고 250만 원도 줬다라고 해명했는데 그 250만 원을 언제 줬는지에 대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참 뒤늦게 25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계승을 자처한 이낙연. 문심과 민심 사이 위험한 줄타기. 한국일보 흥미로운 제목 썼습니다. 문심과 민심 사이. 이 말은 문심과 민심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줄타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치열했던 여당의 토론회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토론회에서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라고까지 항변했다는데 어떤 대목에서 바지 내릴까 얘기가 나왔을지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몸 풀고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투어 시작한다. 중도 확장보다 반문재인 색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월성원전, 즉 탈원전과 내가 대권 출마를 결심한 것과 연관이 있다. 윤 전 총장 측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최재형 사퇴도 월성원전과 관련이 돼 있는 만큼 무언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천도론 수도를 옮기겠다. 불질렀다. 세종 특공 아파트 너마저 널 뛰니 5억 뛰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 아파트 시세 차액 어마어마합니다. 경실련이 25,852가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33억 평균 분양가가 3억 1천이었는데 올해 5월에 이게 8억 2천만 원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차익만 5억가량 됩니다. 세종 특공 아파트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앉아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러라고 특공 아파트 만든 걸까? 회의감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의 최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그리고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부산 남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 진영의 일강들의 전쟁이 치열하게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제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사이에 지지율의 상관관계, 지지율의 나비 효과, 두 일강, 양강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뜨거운 뉴스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내부 경선 토론에서 치열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지를 언제 내렸지? 왜 또 내린다는 거지? 직접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소위 말하는 그 스캔들 해명 요구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이제 형제가 네프라가 시작된 계기는 이제, 그 부분은 뭐 저희 불찰이고, 책임지고 사과를 다른 문제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시간이 하셔야 일단 돼요.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침 다음 순서.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돼서 날카롭게 질문을 한 정세균 후보가 오히려 당황할 답변이 나왔습니다.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 답변인데. 이재명 기자. 바지를 왜 이재명 지사는 한 번 더 내릴까요? 라고 답한 거죠. 한 번 더의 방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 씨가 먼저 얘기를 했죠. 이재명 지사의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증언과 다른 물증으로서 제시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해죠. 2018년 10월 달에 이재명 지사가 아주대병원에 가서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2명에게 직접 검증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당시 경기도 출입기자 3명도 참관을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전문의가 봤는데 김부선 씨가 지목한 특정 부위에 점이 있거나 혹은 점을 뺀 흔적이 없다라고 확인해 주죠. 점은 없었다. 그렇죠. 이제 그거 두고도 나중에 이제 뭐 착오니 아니면 뭐 점 하나 없앤 거 가지고 뭐 나중에 뭐 논란 없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김부선 씨가 제기했던 어쨌든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물증이 하나라서 점을 제기했는데 점은 이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또 바지를 내려야 되느냐, 한 번 더 내릴까? 이거는 이제 이미 물증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다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스캔들 넘어갔는데 이제 그 문제를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형수 논란에 있어서는 결국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김부선 씨 스캔들 논란은 김부선 씨 증언위원이 아직까지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강변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김부선 씨는 근데 계속 지금 SNS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이재명 지사로부터 경천 동지할 그런 가정사를 들었지만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막 또 이제 의혹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김부선 씨도 이 의혹을 계속 제기하려면 최소한의 물증 내지 당시의 정황 증거라도 제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어떤 검증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바지를 한 번 더 내려야 하겠느냐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지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집은 어머니 덕에 피부가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점이 없어요. 특정 부위가 아니고 저도 인간이거든요. 수치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치욕 또한 이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걸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검증은 기자들도 입회한 가운데 매우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이
모두 불식되기를 희망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혹시 이 바지 한 번은 내릴까요? 이 발언이 앞서서 영상에서 나훈아 씨가 잠깐 등장했었는데 혹시 나훈아 화법도 염두에 둔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선을 걷는 이재명 지사의 화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 토론회 때는 뭐 기본소득 공격을 받으면서 좀 이재명답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나왔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유력 후보지만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스캔들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공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로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예. 그다음에 이제 신상 검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 이게 무슨 범죄냐? 범죄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스캔들의 문제니까 이제 캔들의 문제다. 진실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이제 선을 긋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한편 이제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좀 타격을 입히고 싶은 상황인데 이게 아마 더 깊게 파고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흙탕 토론회, 진흙탕 검증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여권 전반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이 규명하고 입증하는 쪽으로 더 논리적인 화법도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선을 확 그어버리면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래버리면 다시 묻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군요. 아까 정세균 총리가 당황하듯이. 그렇죠. 이재명 후보 다운 합법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이 지사의 발언에 후폭풍도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 측의 반응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된 사안인데도 왜 개인 사생활을 들추냐라고 반발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이 후보님 개인 사생활 아니다. 공인으로서의 검증이다. 정권 재창출에 걸린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반박했고요. 이낙연 후보 측도 상대 후보 질문에 도리어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일삼으며 상대 후보 무한케 하는 것, 후보로서의 자격과 품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전 의원님, 이 지사가 본인의 입으로 여배우 스캔들은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문제다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누구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소위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두 분이 어떤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지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게 다른 후보들의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난처한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페이스북에 또는 언론에 뭐가 하나 보도가 되면 하나가 보도가 되면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또 하나로 또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 하면은 김부선 씨가 또 한마디 하고 이 상황이 지금 몇 년째 이제 계속되어 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가지고 바지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이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오고 있고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겁니다. 김부선 씨가 그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 이제 말이라든지 행동들을 보면 대통령 선거라고 갑자기 이 말을 멈춘다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네.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일 것 같고 다만 이것은 검증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이제 별로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내 여러 가지 경쟁 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확실한 답변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은 그냥 사생활 문제다 하고서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리고 답변이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 경선에서 끝나야지 이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께서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대선에 가가지고 새로운 뭐 이게 정가가 나온다든지 이래버리면 대선이 끝나버리는 형국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 치열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예. 아닌 것은 또 아닌 것으로 정리하고 해가지고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민주당 내에 경선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또 생산적인 대통령 선거 과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답변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답변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충분하죠. 그거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병원에까지 가가지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김부선 씨가 한마디 하면은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른 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새로운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민주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이재명 지사께서 좀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상대 후보들이 내부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게 전재수 의원님의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있어서의 지금의 리스크는 적어도 당내에서 제기되는 다른 주자들로부터의 여배우 스캔들과 같은 이 질문 공세가 이 리스크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있어서의 최근 리스크는 장모의 구속일 겁니다. 윤 전 총장의 반응 들어보시죠. 장모님 상고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국가와 국민을 받들기 위해 나선 사람이고 제 주변의 그 일에 대해서 사적인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뭐 제 주위든 누구든 간에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늘 공평하고 엄정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최근 여론조사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두 주자에게 어떤 변화가 발생한 걸까요?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 궁금했던 거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코너 속의 코너, 민심 진심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공개합니다. 자, 가상 대결. 먼저 이재명 지사가 44.7대 윤석열 전 총장이 36.7. 글로벌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반면 피플 네트워크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49.8, 이재명 지사가 41.8로 상이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 추이와 관련돼서도 살펴보시면 3주차 6월 셋째 주 때와 지금 7월 첫째 주 때에 여론조사 두 주자 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추세와 흐름을 살펴보면 자, 요 TBS 여론조사는 여러 여론조사 중에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지만 여론조사는 무엇이다? 흐름이다. 그렇죠. 추세다. 배종찬 소장님이 맨날 강조하는 게 그 부분. 요 추세와 흐름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이 무언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 이재명 지사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어떤 추세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거 원인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윤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앞서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였는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면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자,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인 경우에는 대체로 이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건 이재명 지사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그래서 44.7%로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가상대결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ARS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체로 높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TBS 조사 이제 우리가 추세를 보여드린 거죠. 요 그래프를 잠깐만 한번 더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TBS, 네, KSOI가 의뢰를 받아서, 예. 요 여론조사죠? 네, 요 여론조사인데, TBS의 의뢰를 받아서 KSOI가 실시한 조사는 물론 ARS 조사이긴 한데, 네. 공휴일 중에 하루를 주말 중에 하루가 포함된 조사입니다. 근데 다른 조사하고 조사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 조사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살짝 내려왔는데 이재명 조금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대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 타격을 받았어. 아.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이재명은 경선 효과가
조금 덕을 본 거예요. 아, 오히려 이렇게 막 7명이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는데도 지지율은 올랐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은 어허. 1차 토론회 때만 하더라도 좀 중도층도 포함을 시킬 수 있을까? 또는 MZ세대도 유입을 시킬 수 있을까? 좀 그래서 약간 본인다운 모습이 안 나왔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지금 점령군 논란이죠. 자, 점령군이 뭔지는 우리 또 채널 A 돌직구 지난 편변을 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기 하면 돼요. 점령군이에요. 근데 이걸 윤석열 전 총장이 덥석 잡습니다. 예. 왜? 그건 뭐냐? 위기 국면이 그죠. 윤석열 전 총장도 급한 거예요. 윤 전 총장이 그동안 경쟁력을 보여왔던 것은 이 중도층과 2030 MZ 세대까지도 견인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높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다가 기본적으로 반문 정서를 깔고 갑니다. 그런데 덥석 나는 강한 보수다. 보수 색깔을 분명히 했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윤 전 총장에게는 아주 강한 지지층들을 견인하는 효과는 있지만 중도층 MZ세대에게는 비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중도하고 MZ세대는 나중 문제야. 지금 친문 지지층을 어떻게든 견인하고 경선에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은 중도층 MZ세대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모 타격. 이재명 지사는 중도 MZ세대는 조금 뜨끔해질 수 있어요. 뭐 스캔들 이야기도 나오지, 또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지, 또 형수 욕설 이야기도 나오지. 하지만 강한 이재명 모습을 보이면서 이 친문 지지층을 견인함. 지금 윤 전 총장하고 싸우는 이재명 지사를 당내 경선에서 에이 이 지사 한 걸음 물러나시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렇군요. 비슷해지는 민심 진심의 현상이죠. 이야, 이게 치열한 양강 간의 이 여론조사 상에서 접전 양상으로 결국은 귀결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이 일종의 위기로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배종찬 소장님 분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민심진신 여러분이 궁금한 것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여당 내에서 논란입니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일컫는 비속어를 써가면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결과를 승부가 원팀으로 만드는 게 제 당대표로서의 역할이거든요. 또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 단어, 그 단어, 저것까지 쓰면서 강력하게 성토한 겁니다. 송 대표의 강성 친문 지지자를 일컫는 비속어 표현 논란의 후폭풍이 있습니다. 정세균 당대표가 지지자들 비하 용어 써가며 특정 후보 지원하는 편파 발언이다. 아, 이 지사를 지원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눈과 귀를 의심했다. 즉각 사과하라. 이낙연 부적절한 발언. 당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 사과하고 공정한 경선관리 수행해주길 바란다. 당원 게시판. 송영길은 이재명 대변인이냐. 어떤 여당 대표가 지지자 비하하고 모욕하냐. 당대표직 사퇴하라. 항의성 게시글까지 나온다. 이에 대한 송 대표의 추가 설명. XX는 우리 지지층이 스스로 만든 용어다. 발언 취지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지 말자는 거다. 굽히지 않았어요. 해명에 나섰다고 하지만 송 대표도 굽히지 않았어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당내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첫 번째 굴곡이 나타났던 건 경선 연기를 두고 다퉜던 때 아니겠습니까? 당시 정세균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경선 연기를 주장했지만 그 당원 단계에 따라 받을 수 없다고 이재명 후보 측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송영길 지도부가 사실상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반대 진영에서 바라보기에 굉장히 대립각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국민면접관의 김경률 회계사를 집어넣었던 부분들. 이걸 통해서 또다시 논란들이 커졌고 당시 정세균 후보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지도부의 사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획단에 대한 사퇴 등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까지 꺼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까지 계속 갈등 국면들이 이어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 선거 관리 국면들을 끌어가는데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조금은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에 있는 지지층들이 바라봤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저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보여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들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게 돼서 온전하게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에 문제가 없으면 굳이 대통령을 지키고 말고를 꺼낼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러한 얘기들을 이 민주당의 당 대표가 직접 꺼내고 나서면서 오히려 당 내부가 조금 분열의 양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특히 지금 대통령 후보 토론을 지켜보더라도 밖에 있는 야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조금 수위를 많이 넘나드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6명에 대한 컷오프가 진행되고 나서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가면 이런 갈등의 국면들은 훨씬 더 심하게 달아오르진 않을까, 이렇게 밖에서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대-XX라는 발언을 쓴 것, 이낙연 전 당대표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들어보죠.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70%로 늘리겠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사회가 위기에 강해집니다. 금수저, 흑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반면에 탈원전의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역사 논쟁에 이어서 탈원전 비판까지. 탈원전을 화두로 민심수.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심 행보 스타트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의 탑방지로 떠난다. 첫 행선지는 대전이다. 카이스트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탈원전, 원전을 탈피해서 태양광 등으로 가겠다라는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졸 속의 저 탈원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에 가장 집중하신 계기나 취지가 뭔지. 월성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저희가 대전지검의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지휘하자마자 바로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요. 압력이라면 압력, 저희가 거기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검찰 수사권 박탈이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봤고, 더 이상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결국은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 역시 그 월성원전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고 결국은 이 정부의 이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작심 탈원전 때리기 발언은 이어집니다. 탈원전 정책은 졸속임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월성원전 수사하며 감찰과 징계 청구 들어왔고 굉장한 압박이 들어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이 백운규 전 장관 구속 계기로 이루어졌고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 참여는 탈원전과 무관치 않다라고 규정합니다. 이틀 연속인데 어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자핵공학과 학부대학원생과 오찬을 갖고 원전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건가라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지금까지는 조 전 장관 수사로 이른바 이 검찰권이 위협을 받았다. 현 정부로부터라고 이제 윤 전 총장 측은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탈원전 수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검찰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고 내가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 탈원전이라는 것을 잡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선언을 하면서 탈원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앞에 붙였던 수식어가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이것을 왜 윤석열 듣습니다라는 민생 투어의 첫 행보로 가져왔느냐,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내가 정치를 왜 시작했느냐 자체가 탈원전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 대한 징계와 감사 청구가 결국 탈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로부터 비롯됐고, 그리고 민주당 일부지만 검수완박이란 본인이 사퇴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게 검찰 수사를 완전하게 박탈하겠다라는 민주당 일부에서의 그런 논의가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게 된 이유인데, 그거 자체도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계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이 그러니까 정치 나서면서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되죠. 반드시 나는 왜 정치를 하려 하는가, 또 하나가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는가 라는 두 가지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접점이 탈원전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정치한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법치와 상식에 기반한 수사조차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생각에서는 그런 무도함에 대해서 맞서는 것, 그것이 내가 정치란 이유다. 다시 법치와 상식으로 돌아가야겠다. 정치란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고,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에 대한 설명도 가능한 게 뭐냐면, 저 어제 나와서 한 얘기 중에 뒷부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정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왜 벌어졌느냐.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념에 편향된 생각에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나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펴가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탈원전을 잡은 것 자체가 하나의 정책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왜 정치를 하느냐?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구상이 저 탈원전 속에 담겨 있다. 이런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민심 투어의 첫 행보를 탈원전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잘 분석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윤 전 총장이 탈원전 정책 그거 졸속 아니냐, 그리고 그거 자기네들끼리 이념 편향적으로 정책 핀 거 아니냐라고 소위 비판을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의 입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께서 자신의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됐든 간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다 끌어들여가지고 아마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진실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월성 원전, 탈원전 백운규 장관이 문제가 됐던 저 수사는 이미 2년 전, 거의 2년 전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거의 지금 1년 6개월, 2년 가까이 지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치를 하는 게 맞았죠. 그때 정치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년 이상을 그러면 검찰총장을 해오셨다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검찰 조직을 자기가 정치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과 도구와 수단으로 썼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이야기가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꼬이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로 이게 정치 참여를 하고 싶은데 별다른 명분은 없으니까 자꾸만 이게 스텝이 꼬이고 발언이 꼬이고 메시지가 지금 꼬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은 시간의 앞뒤, 시간의 이 선후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대권 주자로서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특히 정책 행보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더 많이 하시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적어도 이제 탈원전과 관련해서 정책 행보를 했다면, 자, 탈원전 정책이 졸속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에 대한 대안과 비전까지 제시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원전이 24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8년이 되면 12기만 가동이 되고 12기는 이제 폐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는 2082년이 돼야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0년 뒤에 원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전기를 석탄이 35%를 하고 있고 원전이 29%를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7%를 하고 있는데 요게 2050 탄소 중립까지 시간표가 맞춰져 가지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큰 틀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전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참 좋은 자세가 아닐까. 앞으로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 공책으로 써자면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이 부분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하시는 그런 좀 기회를 많이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재수, 이재명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만날까 말까 하다가 무산이 됐고 결국 내일 만나는 거죠. 이르면 내일 회동. 윤 전 총장이 직접 김 전 위원장에게 연락해 만남을 조율 중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인들에게 윤 전 총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드러나 보겠다. 안 만난다 안 했군요. 김병민 전 비대위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비대위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 만나는 것 맞습니까? 알 수가 없죠. 오늘 동아일보에 단독 기사가 실렸는데 확실한 건 내일 저녁에 만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김종인 위원장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러면 가능성이 내일 점심에 윤석열, 김종인 두 분이 만나고 저녁을 김병민 비대위원이랑 오래전부터 비대위원들이랑 약속을 잡아놨던 거라서 일단은 저녁에 만나는 건 아닐 거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것이고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르면 내일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좀 적혀 있는 걸 보고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근데 시점으로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나는 부분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어떤 합니다. 부분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까?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민심 투어, 민심 투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생 행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민생 행보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문법처럼 오뎅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당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정치를 펼쳤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고언을 경청하고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를 그리는 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7월 그리고 8월에 제일 중요한 일정이겠죠. 예. 누가 뭐래도 4.7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냈고 승리 뒤에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만나는 부분들을 미뤄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 정치 참여를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에서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크게 높였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사실상 수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진짜로 만나게 된다면 현재까지는 동아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만나게 된다면 단순하게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만 하고 나오게 된다면 수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할 텐데 이러려고 만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냥 얼굴이나 트자 이걸로 만나진 않겠죠. 그러려면 진작에 만났겠죠. 그러려면 얘기를 한 것처럼 이미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차고 넘쳤을 텐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줄곧 입당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왔잖아요. 네. 뭐냐면 지금 당장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랑 정치를 할 것인가가 핵심 아닙니까? 윤 전 총장이 누구랑 정치할지를 우리 국민들이 본 건 이석준 전 차관의 정책적 참모 한 명 말고는 사실상 보고 있는 그림과 인물들이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국민의힘의 윤석열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입당을 하지 않고서 나중에 단일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가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하느냐, 누구와 함께 새로운 나라의 5년을 그리는가입니다. 지금 윤 전 총장에게 갖고 있는 많은 기대감은 2017년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실망했던 국민들, 그리고 새로운 촛불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집권 4년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완전히 싸늘하게 등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 이 교집합들을 다 엮어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과연 김종인 위원장과 어떤 머리를 맞댈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일단 만나서 자연스럽게 얼굴 보고 인사만 하고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말하지 않는 이면 속에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점심입니다. 이거 근데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동아일보가 입당 문제 조언 구할 듯이라고 보도했잖아요. 동아일보 보도가 맞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입당하지 말라라는 줄곧 입장이 있으니까 조언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조언이 될 거고 이걸 받아들이냐 마냐만 이제 윤 전 총장의 선택이 남았을 건데 입당할지 말지와 관련된 조언을 구할 것이다. 흥미롭습니다. 민심 진심 두 번째인데
입당 여부에 있어서 윤 전 총장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입당 보류하고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호남 지지율이다. 민심진심. 호남 지지율이 굉장히 뭐랄까요?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배준사 소장님. 올랐다가 27.6까지 쭉 빠져요. 그러니까요. 6월 셋째 주에는 이게 입당과 무슨 관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 거의 30% 가까운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나타나니까 윤 전 총장으로서는 확장성이 좋을 때, 외연이 확장될 때 입당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가요. 더 중요한 건 호남 지지율보다 영남 지지율을 더 받아야 되죠. 충청 지지율을 더 받아야 되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지율을 더 받아야 되죠. 또 이제 중도 지지율과 2030 세대의 MZ 세대의 지지율을 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예. 아주 중요한 그래프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출마 선언 이후에 호남 지지율은 더 떨어져요. 그러네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15.5%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 20% 내외가 나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호남에서 적어요.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오히려 출마 선언도 보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점령군은 안 됩니다. 아니, 누구 흉내야 도대체 이거. 나는 부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보수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잘 나갈 때는 중도층과 이준석 대표 편승 효과까지 유발되면서 2030 세대까지 윤 전 총장 쪽으로 결집이 되면서 지지율이 리즈 시절을 보인단 말이에요. 리즈 시절.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보수다, 또 점령군이다, 또 탈원전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은 호남에서도 그렇고 더 협소해지는, 구춤해지는 현상입니다. 딜만해요. 이게 뭐냐?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을 가장 확대하는 방법은 대입 혹을 떼면 돼요.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중도층이 볼 때, 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갈등으로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두 번째, 국민의힘 입당 여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입니다. 본인이 밝히면 돼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언제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들어가면 무엇 때문에 안 들어간다 분명히 전달하면 됩니다. 왜?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소중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지금 장모 구속되면서 타격받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궁금증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먼저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사후탑니다. 먼저 자기 걸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 투하하기 전에 우리 손학규 전 대표가 민생 대장정이 있었잖아요. 왜 효과가 없었냐? 자기 이야기를 대선 후보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호남 지지율이 주요하게 입당 여부에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짧게만 마무리를 하면 그래서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전문 분야 아니에요. 그다음에 점령군 자기 전문 분야 아니에요. 전문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왜 국가를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시스템 대한민국을 만들게 돼? 사실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의 전문 분야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군요. 입당 여부와 호남 지지율과의 상관관계,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민심진심으로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수산업자의 선물 리스트 열리나 그 수산업자 윤석열 전 총장의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 고가의 골프채 등을 건넸다라는 의혹과 관련돼서 수산업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고가의 해산물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 등등이 제기되면서 이 정치권의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영수 특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오늘 제기됐습니다. 포르쉐 렌트비를 250만 원
지급했다라고 해명했던 박영수 특검. 그런데 그 시점이 3개월이나 지나서 포르쉐 렌트비다라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 측의 이모 변호사. 올해 3월 대구 일식집에서 김 씨를 만나서 박영수 특검이 봉투에 직접 담아준 현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산업자가 포르쉐를 제공한 건 지난해 12월 중순입니다. 야, 이게 정말로 렌트비 쪽으로 지급됐다면 그때 줬어야 됐던 건 아닌가? 왜 3개월이나 지나서 지급이 됐을까? 그런데 이 시점은 경찰이 수산업자의 수사를 본격화한 시점이다. 돈을 건넨 시점이.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다. 심상치 않은데요? 이모 변호사는 사실과 다르다. 렌트한 직후에 돈을 전달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바와 또 이모 변호사, 박영수 특검 측의 입장이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좀 양쪽을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렌트비를 건넨 시점,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박영수 특검이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 특검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현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특검에서 수사했던 관련된 사건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 신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 특검이 아니다고 하면 사실은 개인으로 어떤 다른 사람부터 렌트카 받고 공짜로 받고 접대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특검이기 때문에 현직 특검이 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항상 정치에 있어서 조 전 장관의 사태랄지 여러 가지 또 우리 다른 청문회 보면 이런 포르쉐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쉐가 너무 고급차로 알려져서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사기꾼 김 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슈퍼카랄지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르쉐 차량을 박영수 특검에게 이제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근데 렌트카 업체에서 정당히 돈을 받고 차량을 제공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일단 전달을 했는데 렌트카와 관련된 비용이 한 2개월 정도 쓰면 25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250만 원을 3개월 지난 다음에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우리가 렌트카 할 때는 바로바로 매달 지급을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 시점에 현금을 또 전달했다고 하니까 수사 시점에 이걸 의식해서 전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한국일보는 오늘 보도하기를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뒤늦게 렌트비를 전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 측은 다루졌다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한국일보 보도가 맞다면 3개월이 지나서 또 공교롭게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뒤늦게 전달한 거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수사해보셨잖아요. 근데 저 부분은 굉장히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렌터카를 아마 그랬다는 것 같아요.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차를 좀 받고 싶다. 그런데 이제 포르쉐를 좀 타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좀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사기꾼 김 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이 렌트를 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렌트를 한 것이고 이제 그 관련된 대금은 이제 나중에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현직 특검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 부분도 좀 따져볼 수 있는 이제 법리적인 약간 애매한 측면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특검은 공직자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법에도 형법이랄지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본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제가 볼 때는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공직자로 보기 때문에 어떤 신뢰적인 측면에서 잘 김 씨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언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것을 잘 결정을 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상당히 박영수 특검에게 흠집이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요 도대체 렌트비를 언제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전달했다라고 박영수 특검 측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시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규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더 큰 뉴스는 정관계 인사 27명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의혹입니다. 수산업자 선물 대상 정관계 인사 27명,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가 지난해 6월 이후에 고급 수산물, 독도새우, 전복 4개 선물 보낸 명단을 경찰이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전현직 국회의원과 검찰, 경찰 간부 등 최소 27명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수산업자가 이름과 주소를 직원에게 전송하면 그 직원이 수산물 택배 및 직접 이 독도새우 등을 배달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 수산업자의 직원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맥 과시를 많이 했죠. 저 기사님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어디 차키 놔뒀다 그러고 다 3-4차례 정도는 보냈는 것 같습니다. 독도새우, 그 다음에 전복, 그리고 생선 선물 세트, 그리고 간단하게 대게 등. 이재명 기자, 독도새우 등을 정관계 27명에게 제공했다, 선물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 이름도 나오고 홍준표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박지원 원장 얘기도 나오고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름들이. 그러니까요. 뭐 정관계뿐이 아니라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뭐 지금 27명까지 경찰이 명단을 확보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작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산업자라고 할 수도 없죠. 가짜 수산업자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수산업에 투자하라고 해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근데 김 씨가 수감 중에 만난 동료가 지금 송모 씨라고 나오는데 언론인 출신인데 정치권에 이제 몸을 담았던 인물이죠. 그걸 만나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생계형 사기꾼에서 송 씨를 만나면서 나름 이제 이 정계 쪽으로 인맥을 넓히는 어떤 거물급 인사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송 씨가 소개해 준 게 2명인 거죠. 김무성 전 의원하고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 줬는데 그러면서 김무성 전 의원을 통해서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게 됐고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이제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게 됐고 또 여기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통해서는 이제 경찰 쪽을 알게 됐는데 포항 쪽에 있는 한 이제 서장을 알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정계를 통해 그러니까 송 씨를 통해서 정치권 인사와 법조 인사를 만나면서 굉장히 이제 거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싶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의아한 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송 씨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이 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또 이동훈 언론인한테 또 소개를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뢰들을 서로가 서로를 표현하면서 계속 그 인맥을 넓혀간 건데 주로 했던 게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선물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본인의 재력을 과시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이제 이동훈 기자를 전 이제 대변을 통해서 만났지만 만나자마자 갑자기 뭐 포르쉐 사진을 보여주고 슈퍼카 사진을 보여주고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들 생각했다는데 저게 홍준표 의원은 홍준표 의원한테만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했어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믿었다는 자체가 홍준표 의원도 이제 본인의 글에 썼지만 그러니까 많은 경우 사기꾼의 어떤 수완에 당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욕심에 당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표를 다시 보면 이재명 기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홍준표 의원은 해명하고 있기를 딱 보고 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다. 라고 해서 거리를 뒀다라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누굴 또 소개시켜줬다면서요? 그렇죠. 주호영 의원은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포항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을 소개시켜줘서 지금 이제 저 서장도 어떤 그 선물을 받고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무슨 파티를 할 때 거기서 대게를 이제 뭐 저 수산업자가 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입건된 상태인 거죠. 아니 박영수 특검은 검사를 소개시켜줘서 입건됐고 주호영 의원은 또 경찰을 소개시켜줘서 그 사람이 또 입건됐어요? 그게 뭐냐면 송 씨를 모두가 다 신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의원도 신뢰를 하고 특검도 신뢰를 할 정도로 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 신뢰가 글쎄 뭐 어떤 걸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 가짜 수산업자 소개해준지 모르겠으나 주로 재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선물 받으면서 재력을 과시하니까 아 진짜
사업가인가 보다 생각했다는 건데 글쎄요 그것을 믿고 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다 그 개인들의 욕심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산업자가 집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과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기념품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는 편지까지 소위 전시를 해놨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특수관계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수산업자 김 씨, 집에 문 대통령 부부 사진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크게 볼 수 있나요?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기념품도 보이고요. 대통령 편지도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저거는 근데 청와대 공식 기념품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청와대 문양도 있고. 그리고 요게 결정적으로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편지인데, 자. 일단 이 사진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를 집에 요렇게 전시해 놨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일단. 이거 뭐, 이렇게까지 전시를 해놨을까? 자, 결정적인 편지 내용 한번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산업자 이름을 언급합니다. 누구 씨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 소중히 여기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의 건승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등등. 2018년 4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자, 요런 것들을 주변에 이제 과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 편지 대통령이 이 수산업자에게 보낸 거 맞습니까? 저거 100% 사기죠. 예, 100% 사기고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를 해봤는데 그 대통령께서 보내는 편지 그 편지지에는 봉황 문양이 다 있고요. 아주 좀 정확한 게 좀 가짜로 만들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눈에 봐도 이제 가짜인 게 눈에 보이고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그 언론인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완전히 거짓이고 청와대와는 무관하다,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들 또 이제 뭐 검사, 경찰 많은 분들이 연루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저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여의도 주변이라든지 광화문 주변이라든지 가면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자기가 누구와 친하다 그러면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친한 사람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 만날 때도 누구랑 친하다 그러고 뭐 이 휴대폰 보여주면서 외제차가 몇 대가 있다 그러고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거의 정신 나간 수준이죠. 그런데 저런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누구는 돈도 빌려주고 누구는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밥도 먹고 했다는데 저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100억이 넘는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100억을 어디다 썼는지 저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직업이 전문 사기꾼이기 때문에 예. 자기한테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뭐 선물만 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해서 아마 금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정말로 철저하게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전재수 의원님의 말에 따르면 이것도 다 조작된 거고 사기를 위한 어떤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인데 일단 몇 가지 여쭙게요. 해산물을 받은 이 정관계 인사들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네. 해산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은 처벌되는 건 아닙니까? 일단 이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에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려고 하면 한 번에 1회에 100만 원 이상. 그렇군요. 그리고 연에 이제 3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이건 형사처벌인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형량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선물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금액 이하가 되겠죠. 만약에 뭐 대게랄지 과메기랄지 독도새우 이 양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합해하면 뭐 금액이 300만 원 이상 된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든지 그 이하,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라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그냥 친하니까 그냥 뭐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있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은 진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부터 그냥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직자의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보면 아까 막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사실은 이제 포항에 이제 구룡포에 집이 있는 걸 보여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 수산업을 뭐 크게 한다는데 뭐 1000억대 청년 부자고 뭐 유산상속 받았고, 그다음에 뭐 풀빌라 펜션도 있고, 그다음에 선박도 한 20척 보유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닌 거죠. 그런데 이제 박영수 특검도 검사를 오래 하셨고, 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판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박지원 원장은 지금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렇죠. 박지원 원장도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고, 그런데 왜 저걸 의심하지 못했을까? 그리고요. 김광산 변호사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특히 네. 이런 수산업자 같은 분들을 보면 딱 한눈에 이건 이상하다 알아채십니까? 근데 저희는 물론 저희도 이제 검사로 변호사로서 그런지 한 5분, 10분 정도 얘기를 해보면 다 한다. 이게 상당히 이제 과장된 언어를 쓰고 막 그러면 이건 돈이 없는데 있는 척한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바로 사람이라는 한다.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거든요, 김광산 변호사님이. 그러면 특검 박용수 특검은 왜 몰라봤으며, 판사 출신의 조호영 의원은 왜 몰라봤으며, 현직 국정원장은 왜 몰라봤습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김무성 전 대표랄지,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부장검사잖아요. 근데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이 소개했단 말이야. 예. 그럼 박영수 특검 같은 분이 나한테 소개를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다 조사하고 신뢰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찍은 박용수 특검과 사진도 지금 저희가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너무 절친한 사이인 것처럼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물론 사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찍느냐, 어떤 상황에서 찍느냐, 찍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르지만, 적어도 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정도면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물증을 대잖아요. 내가 사기꾼이 아니고 슈퍼카 내가 이렇게 있다.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슈퍼카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돈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또 선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런 사람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인맥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좋으신 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선물하고 평생을 같이 지내면 됩니다. 여기서 돌직구 질문 들어갈게요. 박지원 원장 같이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처벌하냐 마냐의 여부와 별개로 왜 이 대한민국 국정원장도 이런 사기꾼을 못 알아봤느냐, 이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정관계의 어떤 선물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과태료 대상이다. 그러면은 이 수산업자는 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는, 내가 뭐 새우 줬다, 뭐 줬다, 라는 얘기, 내가 누구도 만났고 누구 사진 찍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지금 이 얘기를 안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직원인 김모 씨가 있거든요. 그럼 김모 씨한테 직접 배달을 시켜요. 그리고 배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핸드폰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치밀한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그 사진을 가지고 얼마든지 협박을 한다랄지, 나를 구매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추측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구치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꼭 입을 다물겠다. 그 대신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입을 벌리면 여러분 다 다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취지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원래는 굉장히 어수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같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면 슬리퍼 신고 그 바닥에 있는
저 담배꽁초 주우면서 피고 다녔던 원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갑자기 슈퍼카 타고 다니고 뭐 천억대 부자, 선박왕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조금만 뭐 마을에 알아봤으면 될 일이 좀 이렇게 일파만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얘기인데 또 다른 또 결에서의 포인트는 경찰이 호기롭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알리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로 아무것도 처벌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까지. 자, 그렇다면 경찰이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편지까지 날조했다. 돌직구 출신 청와대의 박수현 홍보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보내는 편지가 저렇게 허술할 리가 없죠. 네.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습니다. 2018년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을 받은 건 맞는데 그때 사면되신 분이 165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165만 명이 전부 다 대통령 청와대와 관계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좀 너무 무리한 비약이다. 홍준표 의원과도 관계가 있다. 라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 소개로 셋이서 2년 전에 식사했다. 포르쉐 등 차 여러 대 있다며 사진 보여줄 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할 것도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건에 관련된 진실들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저 가짜 편지 그리고 저기에 대한 기념품들을 주면서 본인을 굉장히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강했던 것 같은데 주변에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대통령 만드는 데 일조하고 캠프에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때 저 사기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기꾼은 아마 교도소에 있었을 거예요. 1년 8개월 정도를 복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특별사면으로 출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비춰보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이곳저곳 도처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여야 가리지 않고 두루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곳저곳 오히려 이런 내용들로 더 큰 사기 범죄가 이루어진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저는 여기에 박영수 특검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정의, 청렴을 상징하는 두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박영수 특검 그리고 김영남 전 대법관을 뽑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슈퍼카 등을 건네면서 또 이걸 아무렇지 않게 본인은 렌트카 비용을 줬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받고서는 움직이게 되는 일련의 장면들을 통해서 뭔가 더 큰 범죄에 악용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경찰이 여야 권력이 유무 가리지 않고 또 특별사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이르기까지 이번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참 황당한 소식입니다. 수산업자와 관련된 뉴스들 저희가 계속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뉴스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핫쌈 지금 공개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된 뉴스가 오늘도 보도되고 있고요. 핫쌈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 면접관으로 섭외됐지만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한 김경률 소장이 윤희숙 국민의힘 대권 주자를 압박 면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리고 성추행 검사의 CCTV도 뜨겁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자 모임 함께 들어보시죠. 최희형, 세상이 왜 이래?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식을 경쟁의 공간으로 내몰 수는 없지 않느냐? 최희형, 제발 약자들, 우리 국민들 나라를 구해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용기 있게 말씀하시고 더더구나 친구를 3년간 어법 같이 등교하고 늦은 나이에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을 입양하신 가슴 따뜻한 그분, 우리가 원하던 그분이 아닐까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정의를 지키실 분을 다음 세대는 기다립니다. 재형 빨리 좀 나와줘 라는 지지자의 발언이었고 조대환 전 수석이었는데 이재명 기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방금 본.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를 요청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죠. 그냥 이색적인 집회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지게 퍼포먼스를 열렸는데 보통은 집회를 하면 물러나라 집회를 많이 하는데 출마하라 집회는 좀 처음 봐요. 나와라 이제 어떻게 출마하라, 출마하라. 그렇죠. 그런 집회를 열었다고 해서 이색적이고 또 이제 지게 퍼포먼스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친구 최재형 원장이 전 원장이 경기고 시절에 친구 강명훈 변호사가 이제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하니까 2년간 업고 등하교를 다 시켰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국 국민의 짐을 같이 짊어지는 그런 이제 대통령을 우리는 원한다. 이런 퍼포먼스로 이제 지게 퍼포먼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저 집회를 보면서 물론 저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순수하겠죠. 최재형 원장 같은 분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과연 저것이 최재형 원장과 그 이미지와 결부가 될까? 라는 좀 약간 좀 의문도 들고 약간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2년 동안 강명 변호사를 등하교시켰지만, 업고 등하교시켰지만 사실은 경기고 동창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남모르게 봉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전 수사 감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결단 그러면서도 감사위원들 설득하는 모습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최재형 전 원장의 가장 큰 정치적 이미지, 정치적 자산을 생각하는데 저렇게 저런 집회를 통해서 불려 나온다면 그것이 과연 최재형 전 원장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어떤 남모르게 봉사하고 고독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이런 것과 부합이 될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게 잘못하면 최재형 전 원장이 대선 출마의 명분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죠, 거꾸로요. 그러니까 저런 집회를 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저것이 이제 순수하게 최재형 전 원장을 돕기 위한 집회였겠지만 오히려 최재형 원장의 이미지를 깎아먹는데 반부작용을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 좀 듭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 입당을 빨리 공식화할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과 만난다고 합니다. 최재형 전 원장이 권영세 국민의힘 대협력위원장과 만난다. 오늘 어떤 그런 만남의 소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남의 장이에요. 서울대 법대 2년 선후배사님. 최근 직접 통화해 회동 일정을 조율했다. 권영세 위원장, 최 전 원장이 마지막 생각의 정리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대선 출마는 확실하다. 회동은 8일 전후가 유력하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의원과도 잘 아니까 네. 요 만남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입당하겠다 이겁니까? 권영세 의원은 맡고 있는 책무 자체가 유력한 밖에 있는 대권 주자들을 국민의힘으로 모셔오고 대권 주자로서 국민의힘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역할을 아마 맡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서도 조속히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큰 힘이 돼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최재형 원장을 아마 만나게 됐을 경우에도 대통령 출마를 할 것인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결심을 내리고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오히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최재형 원장과 함께 더 큰 대통령 선거 승리를 갈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하지만 여전히 앞서 이재명 기자의 언급처럼 최재형 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들을 있는 그대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인가? 아주 만약 야심차게 많은 사람들이 제2형을 외치고 있어서 제2형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지율이 나오지 않게 되고 뭔가 유의미한 행동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여줬던 그 높은 결기가 퇴색될 수도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재형 원장의 고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핫삼 최재형 전 원장이었고 두 번째 핫삼은 바로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민 면접관이 되어달라라고 제안을 받고 수락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던 김경률 회계사가 윤희숙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에게 압박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만나보시죠. 사실 좀 있어요? 실패했죠. 압박하려고 했다가 자신들이 초빙하고 까였죠. 아니 왜 또 자기들이 취소하면서 또 욕을 하냐고 저희에게서 막 던지더라는 거. 주 50시간제기가 전틀정신이다 해가지고 상당한 또 이제 뭐 동계 시민단체가 반발이 불러왔는데 그에 대한 말씀 한번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압박 면접이에요. 이게 압박 면접. 압박감을 느꼈어요? 네, 느꼈어요. 압박 면접. 그러니까 윤희숙 후보 입장에서는 김경률 소장을 통해서 질문을 받겠다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비토한 사람을 우리는 데려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지금 김경률 회계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거든요. 전재수 의원님, 자기들이 오라고 해서 알겠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왜 욕을 하냐? 그 취소하고 왜 욕을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저도 뭐 김경률 회계사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왜냐면은 자기가 하겠다 한 적도 없고 민주당이 이제 경선 준비단에서 이제 먼저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승낙을 한 건데 그러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또 이제 취소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괜히 이게 민주당 내부의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뭐 다시 소환되고 또 욕도 먹고 또 이게 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제가 보더라도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제가 김경률 회계사를 하더라도 그럴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민주당 내 뭐 내부 분열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뭐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건가 이걸 고민을 하다가 당내 뭐 다양한 소통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누군가는 들고. 김경률 소장에게 사과는 했겠죠? 그랬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를 했다면 아마 좀 미안하다 뭐 상황 설명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경률 회계사는 충분히 이제 저런 말씀하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문제는 이렇다 치고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면접관이 됐죠. 추미애 장관 등에게 압박 면접을 했는데 당내에서 김혜영 전 최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인데 김혜영 추미애 후보에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정청래 의원이 김혜영 면접관님 어줍지 않게 훈계하지 마라. 어디서 알량한 완장질이냐 라고 야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전재수 의원님, 아니 정청래 의원님은 왜 이렇게 또 어줍지 않게 훈계질 마라 어디서 알량한 완장질이냐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좀 이게 표현이 상당히 좀 거칩니다. 제가 김혜영 의원 입장이면 심장이 벌렁벌렁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이게 그리고 아마 두 분이 모르는 사이도 아닐 텐데 저렇게 이제 세게 격한 표현을 썼을까 저도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김혜영 최고가 나와 생각 다른 사람은 악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선을 할 때 국민의힘도 이제 곧 시작을 할 거고 민주당 시작을 했는데 자꾸만 우리 편끼리만 이게 우리만 봐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말고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경선이라는 게 흥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민주당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모시고 싶죠.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김혜영 전 의원을 이제 모셔다가 쓴소리 한번 듣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설사 뭐 단어 선택이라든지 또는 목소리라든지 자세와 태도가 설사 뭐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김혜영 의원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그걸로 민주당 경선을 볼 때는 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저렇게 이제 좀 야박하게 또는 좀 가혹하게 좀 비치는 저런 발언들은 제가 보더라도 조금 이제 불편하고요. 다만 이제 김혜영 전 의원이 그동안 당내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거든요. 이 발언들에 대해서 과연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김혜영 의원도 좀 한 번쯤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 다시 한번 보고서 김광삼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봤던 장면. 정청래 의원. 이 두 분 중에 누구 발언이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청래 의원의 말이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압박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후보를 상대로 이제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보의 귀에 아주 달콤한 이야기 또는 민주당의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이 하는 얘기들 전체를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후보자 입장에서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말 자체가 너무 쓴소리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것은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문제고 능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영우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내 쓴소리의 어떠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당연히 후보자는 답변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뭐 완장일, 뭐 훈계질 마시라 이거 자체는 압박 면접의 취지랄지 아니면 또 면접의 어떤 컨벤션 효과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 영상으로 만나볼 텐데 부산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였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갑니다. 횡단보도 앞까지 따라온 남성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기도 하고요. 깜짝 놀랐겠죠? 놀란 여성이 황급하게 자리를 피하자 양손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칩니다. 이어서 양팔을 들어올려 내줬더니 비틀거며 상의를 벗습니다. 이 뒤에도 이 남성 1km를 피해 여성을 뒤쫓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 여성이 경찰에 설명하는 사이 이 남성은 현장을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경찰관들이 다시 현장으로 붙잡아와 경찰관에 태웠습니다. 이 남성 과연 누굴까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 검사 A 검사, 지난해 6월 1일 부산 양정역 주변에서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죠. 그런데 성추행 징계 중에 영전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니,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에 계셨지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뭐 형사적으로는 뭐 죄가 안 되는 걸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징계 받았고 지금 징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강등됐잖아요. 이제 부장에서 이제 부부장으로 강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전에 어떤 인사 기준에 의하면 저런 사람들이 사표를 안 내고 있으면 거의 고검 가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의 부부장, 물론 이제 강등은 됐지만 사실 징계 중에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 개편에 의해서 수사 직제 개편에 의해서 거의 형사부는 이제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반부패 강력 협력 수사부에 좋은 자리에 가게 된 이유는 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그렇군요. 김광산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뵙죠. 두 번째 핫쌈은 바로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민 면접관이 되어달라라고 제안을 받고 수락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던 김경률 회계사가 윤희숙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에게 압박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만나보시죠. 하신 적 있어요? 실패했죠. 압박하려고 했다가 자신들이 초빙하고 까였죠. 아니 왜 또 자기들이 취소하면서 또 욕을 하냐고 저희에 대해서 막 범죄자라는 거. 주 50시간제가 전틀정신이다 해가지고 상당한 또 이제 노동계 시민단체가 반발이 불러왔는데 그에 대한 말씀 한번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압박 면접이에요. 이게 압박 드디어. 면접. 압박감을 느꼈어요? 네, 느꼈어요. 압박 면접. 그러니까 윤희숙 후보 입장에서는 김경률 소장을 통해서 질문을 받겠다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비토한 사람을 우리는 데려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지금 김경률 회계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거든요. 전재수 의원님, 자기들이 오라고 해서 알겠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왜 욕을 하냐? 그 취소하고 왜 욕을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저도 뭐 김경률 회계사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왜냐면은 자기가 하겠다 한 적도 없고 민주당이 이제 경선 준비단에서 이제 먼저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승낙을 한 건데 그러고 난데 이제 민주당에서 또 이제 취소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괜히 이게 민주당 내부의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뭐 다시 소환되고 또 욕도 먹고 또 이게 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제가 보더라도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제가 김경률 회계사를 하더라도 예. 그럴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민주당 내 뭐 내부 분열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뭐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건가 예. 이걸 고민을 하다가 당내 뭐 다양한 소통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누군가는 들고 김경률 소장에게 사과는 했겠죠? 그랬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를 했다면 아마 좀 미안하다 뭐 상황 설명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경률 회계사는 충분히 이제 저런 말씀하실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문제는 이렇다 치고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면접관이 됐죠. 추미애 장관 등에게 압박 면접을 했는데 당내에서 김혜영 전 최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인데 김혜영, 추미애 후보에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정청래 의원이 김혜영 면접관님 어줍지 않게 훈계하지 마라. 어디서 알량한 완장질이냐 라고 야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전재수 의원님, 아니 정청래 의원님은 왜 이렇게 또 어줍지 않게 훈계질 마라 어디서 알량한 완장질이냐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좀 이게 표현이 상당히 좀 거칩니다. 제가 김혜영 의원 입장이면 심장이 벌렁벌렁 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좀 이게 그리고 아마 두 분이 모르는 사이도 아닐 텐데 저렇게 이제 세게 격한 표현을 썼을까 저도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 김혜영 최고가 나와 생각 다른 사람은 악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선을 할 때 국민의힘도 이제 곧 시작을 할 거고 민주당 시작을 했는데 자꾸만 우리 편끼리만 이게 우리만 봐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우리 말고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경선이라는 게 흥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저희들 입장에서 민주당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모시고 싶죠.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김혜영 전 의원을 이제 모셔다가 쓴소리 한번 듣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설사 뭐 단어 선택이라든지 또는 목소리라든지 자세와 태도가 설사 뭐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김혜영 의원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그걸로 민주당 경선을 볼 때는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저렇게 이제 좀 야박하게 또는 좀 가혹하게 좀 비치는 저런 발언들은 제가 보더라도 조금 이제 불편하고요. 다만 이제 김혜영 전 의원이 그동안 당내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거든요. 이 발언들에 대해서 과연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김혜영 의원도 좀 한 번쯤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장면 다시 한번 보고서 김광삼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봤던 장면. 정청래 의원. 이 두 분 중에 누구 발언이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청래 의원의 말이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압박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후보를 상대로 이제 검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후보의 귀에 아주 달콤한 이야기 또는 민주당의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이 하는 얘기들 전체를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후보자 입장에서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말 자체가 너무 쓴소리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이것은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문제고 능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영훈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내 쓴소리의 어떠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당연히 후보자는 답변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뭐 완장일, 뭐 훈계질 마시라 이거 자체는 압박 면접의 취지랄지 아니면 또 면접의 어떤 컨벤션 효과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핫삼 함께 하고 있습니다.